안녕하세요. 베터코드 주식회사의 안영회입니다. 이런 자리에 정말 오랜만에 서는데요. 아시는 분 얼굴도 계시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 의뢰를 받았을 때 뭐 하고 싶은 얘기들은 있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좀 의미 있는 내용을 전달해 드려야 돼서 제가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찾아보고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4년 전, 그러니까 2018년 11월이더라고요. 4년 전에 제가 발표한 내용을 찾게 됐습니다. 당시 주최 측이 유튜브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여기 아마 강의 자료가 제가 배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링크에 가서 보면은 이제 개발자 행사에서 이제 키노트 기조연설을 했던 내용입니다. 당시 제가 이제 2018년 4년 전이죠. 그 월 11월로 따지면 정확히 4년 전인데 중국 북경에서 베이징에서 이제 상주하고 일을 할 때였습니다. 중국 회사의 어떤 조직의 변화를 이제 함께 하던 때였는데 그때 그 개발자 행사 참석이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서 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됐는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 제목이 보시는 대로 그 소프트웨어를 모르는 대한민국 기업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는데 사실 같은 제목의 글을 제가 블로그에 올렸어요. 여기 이제 원문 링크가 있는데 이 글이 이제 페이스북에서 좋아요가 이제 2,000개나 달렸더라고요. 아마 그 좋아요가 많이 달려서 이제 개발 행사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메일을 주셔가지고 개발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제목을 잘 보시면은 이제 대상 타겟이 글의 타겟이 이제 개발자는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기조연설 내용은 개발자를 향해서 한 건데 좋아요를 많이 받은 글은 개발자를 타겟으로 한 글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당시 이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개발자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낸 이제 깃허브가 마이크로소프트 테크 자이언트잖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되는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거 한 10여 년 전에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제 오픈소스 진영에서는 적대시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기술 기업이었고 그런데 이제 깃허브는 오픈소스의 상징적인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소스를 보관하고 협업하고 코드를 공개해서 소통하는 상징적인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 핸드폰 사업부를 인수할 때 유사한 가격이에요. 하나로 8조 원 상당의 인수를 하는 일은 대단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제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마치 뭐 오라클이 MySQL 산 다음에 오히려 오라클 서비스를 팔기 위해서 MySQL의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가격을 높여서 안 팔리게 한다거나 이제 그런 부정적인 일도 있었기 때문에 MS를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4년 후에 지금 이제 밝혀졌지만 당시 이제 사티아 나델라라는 새로 이제 임명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CEO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면서 이제 I love Linux라는 티셔츠를 입고 다닐 때였거든요. 이제 굉장한 이 혁신의 바람을 몰고 오면서 이제 실행한 이제 전략으로 이제 지금 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데 이제 당시 이제 개발자들한테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글을 쓴 거는 소프트웨어를 모르는 대한민국 기업의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 기업들도 이제 소프트웨어를 중요하게 활용해야 될 시점인데 과연 이 사건들의 의미를 중요한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이 알 수 있을까? 혹은 알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회의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설명할 재능은 없지만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쓴 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구글링에서 찾다가 좀 더 와닿는 사례를 찾아보니까 이제 홈플러스가 과거에 매각 설이 돌 때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제 매각 대금이 이제 8조 원 정도가 회자됐더라고요.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필품을 사려고 전국에 퍼져 있는 이제 프랜차이즈의 시장 가격이랑
이제 개발자가 많긴 하지만 사실 비율로 따지면은 소수의 비율의 직업군인데 그 개발자들이 자기들끼리 협업하고 소스를 복원하는 서비스가 같은 가격이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실까요? 거기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이제 글이었는데 개발자분들이 아마도 개발자로 추정되죠. 제가 좋아요를 다 읽을 수는 없었으니까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가서 이제 발표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요걸 떠올려보고 4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으로 4년 동안 무엇이 바뀌었나를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당시 이제 발표 당시 자료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다른 사람 의견도 좀 들어보려고 찾아보니까 혹시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 아세요? 그 자바 개발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표준처럼 쓰이는 건데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오픈 소스 그러니까 공개 소프트웨어로 개발된 겁니다. 그걸 이제 최초에 2명이서 만들었는데 이제 최초에 만든 사람 로드 존슨이라는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대성공을 거두고 VM웨어라는 거대한 또 이제 테크 공룡에 팔고 인수되고 이제 엑시트 한 다음인데 이제 요 사건을 반기면서 이제 개발자 이거 강조하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고생했던 시절 이제 2000년 초반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2000년 초반에 처음에 공개 소프트를 내놨을 때 J2E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자바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이제 방식을 말하거든요. 그 J2E의 다크데이즈 어두운 날들이었다. 그걸 이제 타파하려고 이분이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걸 설명하기 위한 책을 쓰거든요. 그래서 스프링이라는 이름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다크데이즈를 이제 겨울에 비유하고 이제 봄을 열겠다라는 장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당시 저도 이제 2004년에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스프링을 도입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엄청 그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결국은 이제 성공을 해내는데 당시만 해도 이제 상용 솔루션을 안 쓰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제 인식들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주로 미국의 거대한 이제 솔루션 기업들이 생산성 문제, 프로덕티비티, 생산성 문제를 코드를 많이 작성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요. 복잡한 코드를 짜냐? UML로 잘 그리면 코드가 다 만들어진다. 공교롭게 저는 90년대 말에 이제 인터넷에서 UML 강사도 했고 실제 현장에서 UML 설계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하는 일들을 2000년 초반 90년대 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UML의 장점과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 한때 환상이 이렇게 쌓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 UML이 막 뜰 때 엄청 환상에 쌓여서 코드가 다 만들어진다는 이제 MDA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런 스펙과 제품들이 나왔고 이제 제가 막 그 활동할 때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데모하러 쇼를 다녔어요. 이름만 들으면 아는 회사들의 데모하면 다녔는데 제가 볼 때 현실성이 없었고 다행히 이제 도입은 안 됐지만 이제 그 시절 이제 고생했던 걸 떠올리면서 누가 봐도 비난의 글이잖아요. Draw pretty pictures camp. 예쁜 그림 그리면 이제 생산성이 해결된다. 이제 그런 이제 과거에 그 잘못된 통념들이 이제 틀렸다는 게 공인됐다.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공인됐다. 이제 이런 이제 회상인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제가 검색하던 2018년 시점에 10월, 11월쯤 되겠죠. 발표를 준비할 때 인터넷에 이제 한글 기사에는 코드 자동 생성하는 기술이 검증됐다라고 하는 굉장히 의외의 로드 존슨의 얘기를 반박하는 글이 같은 시점에 올라오는 거예요. 16년 동안 이제 이게 축적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세계적인 현상하고는 정반대 얘기를 하는데 당시 저는 이 문제를 혹시 우리가 한국형 개발이라는 우물에 빠진 게 아닌가, 우리 방식에 너무 취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자조적인 생각들을 했는데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까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프로젝트 수행하는 곳, 제가 지인이 참여한 곳도 이런 방식으로 실제 수행한 곳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있고, 하지만 이제 굉장히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한 사례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제가 소프트웨어를 모르는 기업의 어떤 경종을 울리려는 메시지와 달리 전반적인 사회 현상은
위기를 맞은 것도 있고 기회를 맞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주제를 정할 때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상황, 위기에 처한 기업도 있고 이제 기회로 활용한 기업도 있다는 것들을 표현 이제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고, 이제 요거는 이제 시가총액 표인데요. 시가총액 이제 40위권의 굵직굵직한 기업들이잖아요. 이름만 들으면 아는 기업에 4년 전에는 이제 목록에 없던 회사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작년에 상장한 카카오뱅크하고 이제 크래프톤인데 둘 다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카카오뱅크는 아시다시피 점포가 없는 오직 디지털로만 구현된 은행이잖아요. 이 두 개가 이제 사실 기회로 활용했고, 두 개가 여기 올라왔다는 얘기는 다른 기업 두 개는 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목록에서.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그 뭐라고 불러야 할까 할 때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는 이제 디지털 대전환기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색한데 어디선가 들었는지 이제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검증된 단어가 아니니까 엄밀한 정의도 아니고 일단 구글링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와닿는 표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보는데 저 단어가 딱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새로운 현상을 정의하는 표현이라 그런지. 그래서 이제 제 나름의 잣대로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약간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디지털 대전환기가 나한테는 뭘까? 나한테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디지털 대전환기라는 거는 산업의 환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이제 조직에 속해서 일하실 거라고 제가 짐작을 하는데, 저도 이제 제가 속한 조직, 제가 협업하는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맥락으로는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요즘에 뭐 DX, DT 이런 표현을 하는 것들하고 연관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이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일을 한 최근 10년여간 했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그 협업을 하고 있는 모 기업에서 이제 내부 보고 때 이제 임원회의 같은 자리에서 저한테 좀 실질적인 얘기, 그러니까 그 밖에서 얘기하기 좀 어려운 얘기들을 솔직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원회의에 가서 그 구성원들이 입장이 다른 하나의 비전을 나아가지 못하는 점을 그래서 벌어지는 갈등이 굉장히 큰데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못 말씀드리면 이제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교과서에 나오는 이제 경제 주체 이제 그 표현을 빌렸어요. 그래서 기업에 이제 서로 다른 주체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뭐 몇 군데를 경험해 보니까 이제 오너분의 이제 욕망이나 바라시는 바랑 실제 디지털 전환 미션을 받고 오신 전문 경영인 밖에서 들어오신 이제 임원분들이 이분의 이제 욕구나 미션하고 그 회사에서 10년, 20년 다니신 분하고는 너무 입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제 좀 와닿지 않는데 제가 이제 실전 얘기를 살짝 말씀드리면 이제 굉장히 와닿습니다. 예를 들면 DT 하는 곳에 이제 제가 일했던 곳들 혹은 제 동료들이 일했던 곳들을 보면 대개는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시도를 많이 하니까 이제 상속받은 오너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구축한 엄청난 기업이에요. 엄청난 기업을 물려주죠. 그럼 그분들은 어마어마한 책임감을 받게 되더라고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함께. 근데 일상은 어떠냐? 아버지 방식에 딱 맞춰진 이제 보고, 아버지 방식에 딱 맞춰진 프로토콜, 소통. 어떤 분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을 때는 매일매일 숨이 탁 막히는 상황이라고 비유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표현을 쓰시진 않죠. 이제 위험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곁에서 보기에는 정말 답답하겠다. 근데 이제 1년, 2년 지켜보시다가 안 되잖아요.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방식으로 회사를 바꾸세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흔하게 벌어진 현상이 연령대를 낮추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은 측근에 이제 미국 스타일로 소통하는 분들 두기도 하고,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내가 책임지는 형태로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한
이제 비전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전문 경영인 분들은 이 거대한 숙제를 맡고 오시는 거잖아요. 이제 보상도 약속하고 들어오시죠. 근데 이분들이 처한 이제 어려움은 좀 다른 문제예요. 이제 길게 시간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짧으면 2년, 3년, 길어도 한 5년 시간을 주시고 적어도 5년 안에 성과를 내야 돼요. 3년 안에. 그 회사가 20년, 30년 혹은 50년 이상 일해오던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적어도 몇 년 안에 다시 계약을 연장하려면 어떤 분은 그걸 이제 임원의 임무는 수명 연장이다 이렇게 이제 잔혹하게 표현하시는데 뭐 완전히 동떨어진 말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에 어려운 숙제를 받았는데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내셔야지 이제 계속 일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혼자서 성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분들이 일해온 방식 자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을 통해서 결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의 동기는 뭘까요? 내가 이거 물려받은 회사도 아니고 엄청난 책임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잘 되면은 이제 운명 공동체도 아니고 그러면 이분들은 굉장히 이제 곤란하죠. 근데 이제 변혁, 트랜스포메이션, 혁신 이런 숙제들은 이분하고 이분이 이제 굉장한 갈등에 놓이게 돼요. 왜냐하면 빠르게 성과를 내야 되고 이분은 난 20년 동안 일하던 방식을 1년 동안 바꾸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너무 힘들더라. 이 중간에 통역하고 번역하고 홍보하고 이러다가 이제 시간을 다 보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고를 드릴 즈음에 제가 이제 주변인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낯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4년 만에 와서 그런지 중국에 4년 동안 상주했었거든요. 4년 만에 와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개발 필드 개발 자체를 한지는 제가 한 10년 정도 개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감이 떨어져서 그런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대기업 IT 관리를 하시는 분하고 친한 분하고 저녁을 먹는데 이제 그 관계사 IT 개발자분들 역량이 떨어지는데 너무 비용을 많이 요구한다면서 이제 베트남 오프쇼어링을 한다는 거예요. 결과는 비슷한데 가격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쓴다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영어를 이제 잘 하시는데 영어를 해서 협업이 되게 하고 결과물이 어느 정도 되게 하는 걸 단연간 하셨어요. 그 일이 좀 안정화가 됐는데 저랑 저녁 먹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CIO로 있으셨던 분이 이직을 다른 회사로 이직하시면서 아 이쪽에 와서 부탁합니다. 이쪽에 와서 이제 오프쇼어링 베트남 오프쇼어링 세팅해 주세요. 이게 이제 베트남 오프쇼어링이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개발자를 못 구해서. 그렇구나 이제 그랬어요. 제가 직접 관여된 일은 아니니까 제 조직 얘기도 아니고. 근데 이제 다음 날 이제 어떤 후배가 하도 툴툴거려서 밥 먹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왜 툴툴거리냐니까 오랜만에 프로젝트를 나왔더니 개발 못하는 분들만 있다는 거예요. 20년 차인데 뭐 저는 화면은 못 짜요. 백엔드만 짤게요.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쿼리는 못 짜요. 그러니까 이제 20년 차인데 일을 부분적으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20년 동안 개발한 친구인데 너무나 낯선 거죠. 이런 상황이. 이제 또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다음 날 제가 이제 직전에서 IT 컨설팅 회사 동료랑 또 만나는데 이분도 IT 관리 일을 하는 개발자 출신인데 어제 벌어진 현상이 의아해서 저희가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당연한 걸 물어보냐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피하려면 문법을 잘 모르는 신입사원을 뽑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사태가 생각보다 엄청 심각하구나. 이제 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또 뭐 이게 직접 관련된 건 아니라 다 별개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제 주변 지인분들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대기업 기술 임원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차세대 프로젝트가 안 끝나가지고 항상 조치하러 가면은 PM은 자꾸 이제 업체 관리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진단해 보면 코드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이 당장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만 보시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심각하다. 이런 걸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 회사에 와서 CTO하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 CTO는 이제 요건 이제 외주 개발 분야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저는 외주 개발 분야 일은 잘 모르시죠? 요즘 이 사태가 이래요. 그랬더니
CTO가 저를 단호한 말로 외주 개발만 그런 게 아니다. 네카라 쿠베 빼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나친 일반화긴 한데 완전 틀린 말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인터넷 기업들, 인터넷으로 먹고 사는 회사들 중에 네카라 쿠베가 아닌 곳들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예. 대표이사분이 새로운 시도 자체를 못한대요. 안 나오네요, 결과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저희 CTO한테 여쭤보니까 이제 시니어들이 그 전에 이제 뭐 그 CTO가 와서 기술 기반 만들고 나가고 투자 받는 CTO가 바뀌고 이 다음에 개발자분들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이렇게 큰 보상도 안 받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다 건드리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야근을 왜 하나요로 바뀌더라고요. 워라벨로. 두려우니까. 예. 그리고 남이 짜놓은 거대한 기술 기반을 내가 어떻게 다 고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포를 할 수 있는 개발자가 몇 명 안 되고 부분만 짜놓고 퇴근하는 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떤 곳은 테이블이 몇천 개인데 ERD가 없어서 개발을 떠듬떠듬해요. 근데 아주 이상한 회사가 아닙니다. 이제 이름 들으면 아실 수도 있는 회사라서 이름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 곳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곳이 많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한 근 2주 사이에 벌어진 얘기인데 이 얘기가 갑자기 남일 같이 않아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이제 그러던 차에 제가 이제 여기서 발표 주제를 찾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제 4년 전 자료를 보는데 그때 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이 그림이. 저는 이 그림을 보자마자 이제 그때 당시 4년 전에도 아하 했는데 지금도 이제 제가 여기 나가서 발표할 주제를 여기서 찾았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사실 오늘의 제 발표 주제입니다. 혹시 이 그림 제목 아시나요? 여기 그 켄트백이라는 사람의 트위터인데 여기 가보면 나오는데요. 정답은 테크니컬 뎁, 기술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선이 꼬인 상태를 기술 부채에 묘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개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뭐 화면 한두 개 짜고 작은 작동하는 프로그램 짤 때는 재밌지만 복잡도가 계속 늘어날 때마다 변경사항의 디펜던시가 계속 쌓여요. 이제 그걸 관리하는 게 이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헬이라고 비유할 정도로 이제 어려운 일들인데 요걸 이제 켄트백이라는 사람이 이제 개발 구루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묘사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인터넷 공간에 보면 이제 기술 부채 얘기를 할 때 혹은 장애를 묘사할 때 개발자 혼자 삽질하고 각종 매니저들이 뒤에 병풍을 치는 사진들이 많이 인용돼요. 장애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제 개발자한테 맡기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개발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MSA 기술을 전파하는 분인데 크리스 리차드슨이라고 이분이 이제 링크드인에 논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씁니다. 이제 개발이 포함된 조직들이 42%의 시간을 이 기술 부채 때문에 낭비한다는 거예요. 사실 코드 생산 시간은 평균 58%라는 거예요. 뭐 반 가까운 시간은 사실은 낭비하는 거죠. 기술 부채 때문에. 이거는 조직적인 문제잖아요. 개발자만 알아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걸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려야겠다. 이게 이제 주제가 결정한 거고요. 제가 4년 전 발표에도 있었지만 이제 앞서의 발표에도 이제 애자일 선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01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당시에도 그 켄트백을 포함한 이제 개발 구루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개발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20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맨먼스 미신, 맨먼스로 프로젝트 하지 말아라. 이거는 훨씬 더 오래전에 나온 거예요. 애자일 이전에. 하지만 제가 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불멸의 신화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맨먼스로 프로젝트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관련한 지인분들도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심지어 저희 회사도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불멸의 신화죠. 불멸의 신화. 그런데 딱히 지금 방법이 없어서라고 변명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쌓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기술 부채를 떠올리려고 이제 이 장표가 사실 오늘 발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내 자리에서 이거 어쩔 수 없어. 지금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시장 상황이 그래. 이거 CTO가 나아갔는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저 혼자 이걸 다 해결합니까? 이거 다 모르는 게 태산이에요. 각자 보면 이래요. 근데 문제는 이걸 다 밀어놨다는 거죠. 오랫동안 다 밀어놨어요. 그래서 저 밑에 이만큼 쌓여 있는 거죠. 이제 제 주장은 만약에 기술 부채가 이거라면 이건 굉장한 사회적 문제고요. 기업이 그냥 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고. 사실 4년 전에도 비슷한 직감은 있었습니다. 기술 부채라는 말을 언급하지는 않았고 이제 거기까지 제가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개발자 행사였으니까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왜 당신들은 이제 GitHub이 인수되고 사회적 기회가 많은데 코드만 보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였거든요. 소통을 해라. 시장에 이게 여러분들이 짠 코드가 시장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매출이 나야 되고 잘 쓰여야 되잖아요. 그런 거 관련된 분들하고 의사소통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려고 갔던 건데 이제 4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근데 같이 일하려면 그래서 가시화를 시켜야 되더라고요. 눈에 보여야 이래요. 코드로만 일하는 상태로 둬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소수의 개발자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이미 그런 생각을 저만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 이제 UML 같은 것들을 말했는데 만드는 사람들 얘기죠. 근데 요즘에는 이런 프로젝트에서 프로덕트 이제 가치 자체를 가시화하는 방법을 이제 실제 실천하고 도전하는 이제 선도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건 국내 번역된 책으로도 나온 건데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의 어려움은 경계가 안 보여요. 코드나 UI 형태로만 아주 단편적으로만 보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잘 하려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소통이 잘 돼야 되고 위임이 잘 돼야 되고 협업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보여야 협업을 할 거잖아요. 보여야. 개발자만 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20살 후반에 축덕으로 시간을 많이 소비합니다. 축덕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유럽 축구 새벽 일어나서 다 보고 스탯 외우고 막 거기에 시간을 소진한 세월들이 있는데 이제 축덕이 저한테 힌트를 줄지는 몰랐어요. 제가 중국에서 방법을 한참 고민할 때 이제 여기 있는 요 감독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과르디올라라는 축구 감독입니다. 이 감독이 그 바르셀로나에서 훈련장에 훈련하는 모습을 이제 설명한 컨텐츠를 제가 보고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이제 바르셀로나 축구 경기장에 금을 다 그어놓은대요. 너는 요렇게 움직여, 너는 요렇게 움직여. 구획을 정해놓는 거예요. 공격할 땐 요 안에서만 움직여, 공격할 땐 이렇게 움직여 하고 선을 그어놓고 거기서 이제 축구장 안에서 소통하고 협업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그렇게 훈련한 다음에 선이 없는 축구장에 가면 티키타카, 흔히 말하는 티키타카, 굉장히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걸 구현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영감을 받고 따라해보자 하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레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적당한 툴이라고 해서 선정하고 2017년부터 이제 2019년까지 3년 동안 제가 북경에 있을 때 뭐 서울하고 장춘에도 일부 개발자가 있었지만 주로 조직은 북경에 있을 때 상해에 계신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요 툴로 소통을 하면서 그전에는 개발자들한테 기능 목록하고 최종 화면 같은 것만 나와요. 이걸 왜 하는 거며 왜 화면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디테일한 규칙 같은 것들이 쓰여지질 않아서 소통하는데 오류가 발생하거나 기다리거나 오해가 발생하거나 서로 이제 감정 이상하는 게 쌓이면 근데 여기 대화로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맥락이 다 쌓이고 왜 이렇게 됐는지 하고 멘션하면 SNS처럼 멘션하면 바로 즉답을 해주고 물론 이게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게 하는데 기여하는 이제 관리자도 필요했던 거죠. 이 자리에 이제 그때 역할하셨던 분이 와 계신데요. 그리고 QA들도 그 전에 이제 시나리오 테스트할 때 개발 내가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여기 뒤져보면 조금만 찾아보면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물어보면 되고. 이제 굉장히 비슷하게 저는 이제 흉내낸 거죠. 그 축구 클럽의 움직임을.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돌아와서 이제 피벗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이제 그 방법을 한국에서도 이제 똑같이 구현을 해보려고, 저희 사내에서는 두레이를 쓰는데 이제 밖에다가 저희가 만든 것들을, 저희 내부 서비스도 쓰지만 이제 저희가 만든 것들을 이제 기술 이전 하는 방식으로 이제 다른 기업을 자문해주거나 협업하거나 이제 그런 계약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익혀온 좋은 방법들을 그냥 알려줄 수는 없더라고요. 만들어 드렸다고 해서 그게 유지가 안 돼요.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같이 하면서 배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GitHub에 주소 치면 요게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다른 회사 개발자들이 저희가 만든 걸 쓰면서 익숙해지고 이제 새로운 걸 요구하고 저희가 보강해 드린 일을 이제 두 곳의 사이트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오픈소스 협업 방식을 저희도 이제 구현하고 있고, 그러다가 또 좋은 케이스는 이제 타사의 UI 전문 개발자분이 UI 컴포넌트를 좀 예쁘게 만들어서 재사용하자고 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모르셔서 컴포넌트 만드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UI 자체는 이분이 구현하는 이제 회사를 넘나드는 협업도 이제 시도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사례가 아니고 이제 지인의 사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PM이 업체 관리만 한다. 도대체 사태를 너무 모른다. 그리고 자꾸만 아키텍트만 파견해달라고 하는데 사람이 한정돼 있는데 사람을 다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번 가면은 팀원이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태를 진단해주고, 예, 커밋 횟수나 코드 양을 보면서 누가 얼마큼 짜고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표화해서 보여주니까 이제 PM들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이제 사회 악이라고 생각하는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그 단가 있잖아요. 이제 뭔가 기준은 필요하겠지만 굉장히 비합리적인 형태로 고착화돼서 저는 사회 악적인 효과도 많이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제 그래도 구매팀 입장에서는 근거가 필요하니까, 그럼 뭐 무슨 기준으로 하는 실력이 있는지 어쩐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 지표를 통해서, 예, 보여준 실제 성과, 과거 성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내 데모를 그 회사에서 기술임원분이 직접 10월 달에 사내 데모한 이제 덤프를 제가 받아왔는데요. 이런 형태의 또 가시화도 있는 거죠.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은 당연히 지식정보 산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언어와 사고, 기록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사람이 우선시 됩니다. 누가 일하는지에 맞춰서 협업과 가시화가 돼야 되는 거죠. 저희가 보여드린 약간의 사례, 지금 이제 시도, 가시화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건 중인데, 그 중에 약간의 사례만 보여도 저희가 협업과 가시화로 다르게, 과거하고 다르게 일하는 모습들을 일부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이제 4년 전 자료로 돌아가면 결국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제 강의에 어느 정도 공감하셨다면, 이제 로드 존슨이 말하는 요 협업, 개발자들의 협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여기 계신 분들도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공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아마 애자일 선언문도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애자일 선언문에 보시면 개인하고 이 인터랙션을 강조하는 게 가장 먼저 나와요. 아까 제가 DT에서도 비전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걸 왜 하냐는 거죠. 동기가 충분한 개인이 모여야 협업이 실제로 가능하고요. 그 개인들의 협업이 모든 거에 최상위에 있어요. 네. 어떤 방법론 프로세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없는데 이거 뭐 많이 있어봐야 안 되는 거 다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문서 같은 거 만드는 변죽을 올리는 일. 사실은 제가 이제 인터넷에 다른 글을 올린 게 있는데, 검수라는 제도 때문에 사실은 프로젝트가 파행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검수하는 자료 때문에 거기에 이제 40%의 매출 그런 게 달려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신경을 안 쓸까요? 근데 그게 검증된 소프트웨어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20년 전에 이미 고한 건데 아직 우리 현실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과 직접 협업하는 거, 변화를 대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미 20년 전에 선언했죠. 하지만 이제 조직마다 간 곳도 있고 가야 할 길이 아직 멉니다. 저희가 사실 중국에서 4년 동안 일하면서 그 조직이 이제 2년차, 3년차 바뀌면서 나중에 이제 MSA를 성공적으로 적용을 했고, 이제 여기 소문이 나서 이제 한국에 이름만 들으면 아는 커머스 기업 두 곳에서 MSA를 해야 되니 좀 도와달라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이제 면담을 2번 해보고 거절했습니다. 이제 완곡하게 거절했는데, 이분들은 어떤 방법론 기술적 기법을 기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들어갔다 나오면 와야 돼요. 네, 제가 들어갔다 나오면 와야 돼요. 제가 거기 가서 계속 할 건 아니니까. 그러면 결국은 제가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일상을 설계하고 일상의 문제로 만들어야 유지가 되거든요. 예, 구성원들이 일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툴을 도입하고 일하는 방식, 대화, 협업 이런 것들, 축구에서 굳이 영감을 받은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일상을 바꾸고 같이 일해야 돼요. 같이 일해야 돼요. 컨설팅 한다고 말로 몇 마디 해줘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같이 일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제 그러면 또 이제 막연한 얘기가 되니까 좀 더 공학적인 표현으로 다시 다른 방법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의 루즐리 커플드라는 원칙, 설계 원칙이 있습니다. 조직, 다른 말로 하면 빠르게 재구성하는 힘이에요. 근데 저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니까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 시도를 할 때 일하는 방식을 빠르게 재구성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항상 점포 위주로 팔았는데 이번에는 팝업 스토어를 만들어 보자. 아니면은 잠깐만 입점해 보자. 11월 11일에 행사한다는 잠깐만 입점해 보자. 빠르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과거에 뭐 이렇게 계약을 맺고 대가 산정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는 터무니없는 거죠. 빠르게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코드가 이런 형태로 돼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 조직이요, 세포와 이런 것들이 구성된 것처럼 유기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코드도 그렇고요, 이제 조직도 그래요. 코드는 이런 형태의 이제 기법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개발자들 사이에. 다들 실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과거부터 널리 알려졌던 기법들이 하면 돼요. 근데 이걸 하게 두지 않는 문화가 문제고요. 왜 하는지 설명을 못 하니까요. 경영자들한테 왜 하는지 설명 못 하니까. 관리자한테 설명 못 하니까. 그리고 개발하는 방식도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새로 만드는 방식은 이런 앞서 보여드린 유기적인 게 불가능해요. 이런 모양이 이렇게 모양이 불가능해요. 다시 만들었다간. 가져다 붙이면서 적당한 덩어리를 알게 해야 돼요. 적당한 덩어리. 어떻게 유지해야 내가 빠르게 고칠 수 있고 어디를 붙이고 어디를 떼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회사 같이 일해야 되는 거죠. 저희 이제 그 화면 전문가가 없는데 갑자기 뽑기는 부담스럽잖아요. 인건비가 고정비가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게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이제 영리하게 일하면 되고, 그리고 아까 두레이 같은 것 툴을 이용해서 개발자 아닌 분도 관련된 정보를 넣어서 빠르게 소통이 되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면 돼요. 뭐 카톡 다 쓰시잖아요. 업무용으로 그걸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들을 아까 두레이 같은 툴들, 슬랙 같은 툴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조금 더 큰 규모 회사로 가면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탄력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장기 프로젝트를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들이 됩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매번 설득해야 되고, 그리고 뭐 실험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해봐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바꾸는 방식을 써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까지 바꿔야 비로소 소프트웨어 파워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훌륭한 개발자 몇 명 고용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그 앨런 머스크인데요. 주총 영상에서 이분이 하신 얘기인데, 주총 영상에서 이렇게 말해요. 뭐 우리 회사를 전기차 회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수치상 전기차 판매 대수로는 압도적이니까. 하지만 앨런 머스크는 이제 약간 웃으면서 말해요. 우리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예. 본인의 회사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면서 동시에 하드웨어 기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 분과 이해하시는 분, 못하는 분이 테슬라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려요. 예, OTA라고 하는데 테슬라의 전면 업그레이드 되는 기술, 그다음에 인공지능으로 시각을 모사한 기술은
다른 모든 자동차 회사가 제가 볼 때는 따라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완전 다른 종류의 회사거든요. 굉장히 소프트웨어적으로 저는 운영한다고 봐요. 기업 경영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이분이 뭐 관종이라고 폄하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양상으로 이분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쪽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정의를 가장 전형적으로 실현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전 이 모습의 본질에 아까 말씀드린 일하는 방식의 변화, 루즈리 커플드, 빠르게 재구성하는 힘, 이런 것들을 내재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은 앨런 머스크가 어떠냐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회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한테 이 대전환기가 뭐냐 하는 기회가 훨씬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 상징적으로 이분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저는 핵심적인 힘은 그 루즈리 커플드, 빠르게 재구성하는 힘, 그게 일상에 내재되는 게 진정한 소프트웨어의 파워고요.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우리가 그동안 등한히했고 관행화해서 쌓여있는 거대한 사회적 부채요. 일하는 방식의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는 그것들을 해결하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해결할 생각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걸 이해하셔서 지금 전환기의 소프트웨어가 가진 힘을 적극 활용하시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부족한 발표나마 발표를 드렸습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